네, 집중 분석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시작은 일단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워낙 넘어야 할 살이 이번 달에 많다 보니까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고민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번 달 시작에 대응할 베스트 전략 찾아보도록 하죠.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9월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네. 3거래일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분위기는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워낙 베스트와 워스트 시나리오가 증권사마다 네. 엇갈리고 있어요. 네.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워낙 변수들이 많고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다 보니까 베스트, 워스트 시나리오 두 가지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8월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펀더멘탈,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진다, 실적이 망가진다 라는 가시적인 변화보다는 경기가 나빠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나 실적이 나빠지는 거 아니야? 이 안에서 외국인 매도와 그리고 환율 변수가 좀 서로 악영향을 미치면서 코스피가 3050선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지금 3200선을 넘나든 수준까지 회복을 하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시장을 억눌렀던 변수들이 조금만 완화된다 하더라도 빠르게 정상화 된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펀더멘탈 변수는 단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9월 한 달 동안에는 베스트, 워스트 전략을 같이 말씀을 드리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 풀리진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9월 FOMC라든지 경제 지표들을 좀 확인하려는 심리들이 있고 또 9월 중간에는 또 이제 추석 연휴가 있다 보니까 많은 이벤트 안에서의 연휴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스트와 워스트 두 전략을 같이 가지고 가다가 네. 어떤 신호가 나오면 워스트로 또 어떤 신호가 나오면 베스트로 이렇게 꺾어야 될 텐데 그 신호탄이 되는 건 뭘로 보세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주에 오늘 밤에 있을 네. 고용지표 결과가 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다음 주 초반에 있을 물가지표 그리고 9월 21일부터 22일 날 있는 9월 FOMC 회의. 어떻게 본다면은 미국 통화정책 이벤트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점들이 좀 중요한 변곡점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안에서도 9월 21일부터 22일 날 예정된 9월 FOMC 회의가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네. 좀 애매하긴 하지만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더 풀어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 8월에 우리가 모두 너무 힘들었는데 그 네. 이유가 환율, 네. 수급이 막혔고 반도체가 힘들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 세 가지는 적어도 9월 달에 해소됐다라고 가정해도 될까요? 좀 완화될 수 있다고는 완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미 원달러율 1180원까지 갔던 원달러율이 지금 1160원, 50원대 후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원달러 환율이 예상 외로 많이 오른, 그러니까 보통 오버슈팅이라고 그러죠. 네. 오버슈팅이 나온 다음에 정상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해소돼서 원화가 강세 추세로 간다라고 보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통화정책 이벤트들을 좀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뭐 수급, 환율 변수만 좀 안정을 찾으면 수급은 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은 환율 변수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서 원화 강세 흐름이 조금 더 확인되고 이제 좀 더 강세 방향으로 진행되겠다라는 시그널이 확인되게 된다면 외국인 방향성도 조금 더 클리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의 긍정적인 변화들은 한국 ETF로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아하. 8월 한 달 동안 네. 많이 빠진 데 따른 저점 매수인지 아니면은 바텀 픽싱을 이후에 좀 추세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는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반도체 업황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우려가 좀 과도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젠 진짜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점은 아마도 9월 초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 그리고 10월 초 10월 초.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와 10월 말에 있을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는지 그리고 내년 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업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던스를 주는지를 통해서 좀 해소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타래를 푸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완전히 해소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더 나빠지는 방향보다는 조금 더 하나 둘씩 좀 해결해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편안한 하반기를 위해서는 네. 가을을 잘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죠. 자, FOMC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팀장님 연휴다 보니까 저희 스스로도 연준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테이퍼링 시점을 어떻게 잡을지를 예상을 좀 해보고 네. 그리고 저희도 휴가를 떠나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은 어떻게 스케줄 보시고 계세요? 일단은 뭐 언제다라고 딱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오늘 고용지표가 발표 나오는 것을 보고선 아마 연준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고용의 회복 속도 이런 것들을 두고 9월 FOMC에서 뭐 테이퍼링을 발표할지 아니면 11월에 발표할지 그 시점을 좀 가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테이퍼링이 언제 할까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은 연내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잘 버텼어요. 중요한 것은 테이퍼링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천천히, 그 속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이 말했던 것과 같이 완만하게 진행된다면 시장에 큰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유동성이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겠구나. 유동성 확대가 좀 빠르게 진정되는 그림들은 아니겠구나라는 안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뭐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속도가 관건이다, 스케줄이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9월 FOMC를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일단은 파월 연준 의장이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 FOMC를 통해서 이제 점도표라고 해서 많은 연준 위원들이 2021년에는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22년에는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23년은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 9월 FOMC에서는 24년 것까지 나옵니다. 네, 지금 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표가 연준 위원들이 이렇게 점을 찍어서 어느 정도까지 갈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는데 6월 달에 좀 당황스러웠던 것은 3월 달만 하더라도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이 없다라는 전망을 내놨다가 6월 달에 갑자기 2023년에 2번 금리 인상한다는 점도표가 나왔기 때문이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022년, 23년 점도표가 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024년 점도표가 어느 수준까지 오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2024년 점도표가 1%를 훨씬 넘어서게 된다면 아마도 시장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긴축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들어올 수 있겠고요. 1% 밑에서 뭐 0.8이나 0.7 정도만 된다면 시장은 긴축의 속도는 더디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가늠해보시면 좀 어느 정도 그 연준의 스탠스,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흐름 그리고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 시점 그 이후의 속도를 전반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마 이번 9월 FOMC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추석 연휴 동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추석 연휴 전에 많은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하려는 심리가 있을 수 있어서 추석 연휴 전에는 좀 불안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그건 있습니다. 좀 감안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FOMC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밤에 나오는 고용 확인해야 되고요. 물가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이거를 큰 악재로 볼지 이것도 변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볼 거라고 예상하세요?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해줬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위협은 계속적으로 경계하고 있지만 당장 우리 전망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그 영향력이 뭐 제한적이다라는 시그널을 분명히 던져주긴 했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걱정은 많이 하시죠. 경기 하강 사이클 아니냐, 이제 경기 정점 통과한 거 아니냐. 뭐 경기 성장률 전년 대비 변화율을 보면은 기저효과 2020년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았다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경기 흐름이나 이런 그 과정들이 그리고 확장 국면 아니면 수축 국면 이런 국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경기는 확장 국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경기가 이제 막 꺼질 것이냐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ISM 제조업 지수가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처럼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연말 소비 시즌, 이제 11월, 12월 달에는 광군제도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소비 시즌 절정기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9월, 10월 달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이제 재고 축적. 그러니까 11월, 12월 달에 워낙 많은 물량을 소화해야 되고 팔아야 되니까 소매업체나 도매업체들은 재고를 쌓아놓고 이제 많이 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좋았던 그림, 특히 신규 주문이라든지 생산 지수가 좋았던 그림들을 본다면 아마 9월, 10월, 11월 달 정도는 예상보다 긍정적인 경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은 그 그림을 가지고 최근 많이 마이너스로 막 떨어지고 있어서 많이 불안해 하시는데요. 네. 이 데이터, 이 그림은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좋은가 나쁜가.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나쁜 지표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경제 지표가 좋을 거야라는 기대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안 좋은 지표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마이너스 54%인데 경기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다. 그렇게 아하. 본다면 더 나쁜 지표가 나오기보다는 조금 더 사람들이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지표보다 좋은 그림들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예상치를 넘어서냐, 눈높이가 낮냐 네, 이게 네. 시작에선 중요하니까요. 자,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변수에 유의하면서 FOMC 이외에 어떤 변수들을 주의하면서 9월에 전략 짜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시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가늠을 하시면서 저는 지수 밴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아직까지는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하시는 게 네.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뭐 넓게는 3,000에서 3,300, 좁게는 3,100에서 3,250 정도로 가둬놓고 본다면 지금 3,200에 근접할수록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레버리지를 쓰는 분들은 조금 현금을 확보하시는 그런 현금 전략이 확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와중에 등락이 보인다면은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뭘 봐야 되느냐? 뭐 등락 과정에 있어서는 낙폭과대주들이 계속 올라올 겁니다. 이번에도 8월 저점 이후 반등 과정을 보면은 뭐 조선, 철강, 뭐 운송 뭐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반등이 셌거든요. 따라서 계속적으로 낙폭과대주 좀 저평가된 종목들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좀 긴 호흡에서는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공급망 병목 현상들이 좀 오래 끌어왔기 때문에 좀 불안한 모습들을 이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연말 소비 시즌으로 들어가면은 반도체 업종이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연말에 선물 받고 싶은 1위가 항상 IT 가전, IT 기기였다는 점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 좀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볼 수 있겠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급 차질 이슈,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좀 생산이 많이 안 좋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미국 쪽 생산 지표들을 보면은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병목 현상이 조금만 풀리면 자동차 이 업종에 있어서도 생산이 올라오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뭐 따라가는 전략은 좀 부담스럽지만 변동성을 활용해서 반도체와 자동차 좀 관심 있게 바라보신다면 아마 연말까지 긍정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긍정적인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1부에서 여러 가지 포인트들 짚어드렸는데요. 오늘 1시간 동안 마련한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님과도 같이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모두 고맙습니다.